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10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영어 문항 분석 순서 배열 문항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36번, 37번이 순서 배열 문제죠. 이번 10월 모의고사에서는 순서 배열 문제가 그렇게까지 까다롭지는 않아서 아마 난이도가 비교적 쉬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6번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36번의 주어진 문장부터 살펴보면 이 문장은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에요. 셰익스피어의 이제 인용구로 시작을 하는데 기출에서 이미 한 번 나왔었죠. 동일한 요 내용이 빈칸 문제에서 한 번 나왔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름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것을 다른 이름으로 그 장미를 부르더라도 그 장미의 향은 똑같이 달콤할 텐데. 지금 주어진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자연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대상에 인간이 부여하는 하나의 의미. 근데 이 의미는 어떤 것을 이거를 뭐 장미라고 부르던 책상이라고 부르던 인형이라고 부르던 이 장미의 속성은 변하지 않죠. 그냥 이제 사람이 부여하는 이름, 의미만 달라질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A, B, C 순서를 맞춰봐야 되는데 우리 A, B, C 순서대로 쭉쭉쭉 일단 해석을 하고 나서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A를 한번 보겠습니다. Take the word bridge. 다리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take the word 예를 들어보자. 독일에서 다리는 feminine 나운이다. feminine은 아래 나오는 masculine이라고 하는 단어랑 반대말이죠. feminine은 여성의, 여성적인. 그러면 masculine은 남성적인이란 단어예요. 이제 서양 언어권에서 명사에 여성성, 남성성, 이 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남성성, 여성성에 따라서 앞에 붙는 관사, 어울리는 형용사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면 독일에서 다리라고 하는 게 여성형이라고 이런 내용이 전개되더라도 놀라지 않을 수 있겠죠. 자, 독일에서는 bridge라고 하는 것이 여성형 명사래요. 그런데 스페인어에서는 이 bridge가 남성형 명사라고 합니다. 버르디츠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근데 사람 이름이 이렇게 떡하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렇게 이거 뭐지라고 하는 이 사람 누구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누구나 알죠.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등장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 이거 사람 맞아? 이거 누구지? 이거 뭐지? 이 사람 누구지? 모두가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띡 하고 던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처음에 올 수가 없어요. 이 브라디스키라고 하는 단어만 보더라도 A는 처음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A는 처음에 올 수가 없고 심지어 B, 무조건 B 뒤에 와야 된다. A, B 순서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A가 B보다 앞선 모든 것들을 다 제외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브레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요. 데리아를 발견했어요. 언제? 요구를 받았을 때 브릿지를 묘사하도록 요구를 받았을 때 독일어를 쓰는 원어민들은 사용을 합니다. 어떤 단어들? 아름다운, 우아한, 그리고 날씬한. 이거 여성형에 가까울까요? masculine, 남성형에 가까울까요? 독일에서는 브릿지가 여성형 명사기 때문에 여성적인 단어들과 함께 사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독일어 화자에게
브릿지를 한번 묘사를 해보세요. 다리를 묘사를 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여성형 단어들을 가지고 묘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스페니쉬 스피커스들을 볼까요?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 다리를 묘사해 보세요 라고 하는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당연히 masculine한 단어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보면 strong한, 강한, sturdy, 튼튼한, towering, 타워는 우뚝 솟아있죠, 높이, 우뚝 솟은으로 해석합니다. 남성적인 단어들을 사용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어떤 특정한 명사 단어가 여성성을 지녔냐 남성성을 지녔냐에 따라서 이것과 어울리는 단어들이 있다. 이 아이가 남성형인지 여성형인지에 따라서 이 아이를 묘사할 때 여성형 형용사들, 남성형 형용사들이 쓰인다. B로 넘어갑니다. 누구에 따르면 이제야 브로드스키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해주죠. 이분은요,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사이콜로지 프로페서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세요. 러라 브로드스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따르면 그것은 not necessarily so. 그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 자, 그것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뭔지를 알려면 우리 이 그것이라고 하는 아이가 뭘 가리키는지를 알려면 당연히 뒤에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뒤에 내용과 앞의 내용을 비교를 해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주목을, 초점을 맞추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문법적 성 차이, 무엇과 무엇 사이에, 독일어와 스페인어 사이에 문법적 성 차이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교수님의 연구가 나타내 줍니다. 다음 그 that 이하를 나타내 줘요. 문법적 성 차이에, 자, 우리 앞에서 브릿지를 예로 들었을 때 진짜 브릿지가 독일에서는 여성이어서 여성형 명사는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단지 문법적 특성에 불과해요. 문법적 젠더, grammatical gender가 되겠죠. 독일어에서는 grammatical gender, 브릿지의 grammatical gender가 feminine인 거고 스페인어에서는 grammatical gender가 masculine인 것 뿐입니다. 문법적 성이에요. 이 차이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분의 브로드스키의 그 연구에서 무엇을 나타내 주냐면 이 젠더. 자, 편의상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다시 동사는 influences예요. 젠더, 우리의 언어가 부여하는, 어디에 부여하는 그 주어진 또는 특정한 명사에 우리의 언어가 부여하는 그 성이 영향을 끼친다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무의식적으로 부여하도록. 간접 목적어 이거, 직접 목적어 나머지 부분입니다. IODO로 표시하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그 해당 명사에게 특징들을 부여하도록. 이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문법적 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문법적 성적 특징을 그 단어에 부여하도록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대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떤 특정한 단어에, 예를 들면 여기 앞에 나왔으니까 브릿지를 예로 들게요. 브릿지에 우리 언어가 독일어라고 쳐봅시다. 우리 독일어에서는 그 특정 언어를 페미닌이라고 하는 젠더를 부여합니다. 여성이라는 젠더를 부여해요. 그러면 이 젠더, 여성형이라고 하는 이 젠더는 우리한테 영향을 끼쳐요. 무의식적으로 그 브릿지라고 하는 그 다리에 그 젠더, 문법적 젠더의 특징, 여성적 단어들, 여성적 특징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우리 A에서 예시를 들었는데요. 자, 제가 지금 이미 다 말을 해버리긴 했지만 B에서 주장이 나와요.
주장이. 여기서 제시를 한 것은 우리가 문법적 특성은 그 bridge 그 자체가 자연적으로 이 객관적인 대상으로서 얘가 본질적으로 갖는 특징이 아니죠. 본질적으로 갖는 특징이 아닌데 우리는 이런 우리가 부여한 의미에 따라서 이 아이를 특징을 부여하게 된대요.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과는 다르죠. 대시 가리키는 것은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는 이 사례가 되겠죠? 근데 C를 보면요. 이것이 work한다, 뭐 작동한다, 뒤에 읽으면은 반대에도 작동한다?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반대도 또한 마찬가지다. 반대도 똑같다. 반대도 똑같이 적용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반대가 뭔지를 알아야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겠죠? 반대에는요, 뒤를 읽어보니까 다시 키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나와요. 이 키라고 하는 단어가 독일어에서는 남성형이고요. 스페인어에서는 여성형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른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 브릿지는 독일어에서 페미닌이었는데 이번엔 머스큘린이고, 아까 독일어에서 브릿지는 머스큘린이었는데 이번에는 키는 스페니쉬에서는 페미닌이에요. 반대가 됐죠? 반대가 이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반대에도 마찬가지다 라고 해주려면 B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또 다른 예시인 브릿지를 가리키는 게 맞겠죠? 자, 이번엔 키의 상황을 볼게요. 키는 절면에서는 머스큘리 남성형을 가리키고요. 스페니쉬에서는 여성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묘사해 보세요 라고 요구를 해요. 누구한테? 독일어를 모국어로 쓰는 화자한테 이 키를 묘사해 보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머스큘린한 것을 이제 사용할 거예요. 이거와 관련된 특성들을 부여할 거예요. 뾰족뾰족한, 무거운, 딱딱한, 금속의, 이 남성형과 어울리는 단어들, 이런 특성들을 부여하게 됩니다. 키에. 근데 반면에 스페니쉬 스피커스들은요, 그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은 사용을 할 거예요. 페미닌한 단어들을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보면 intricate, 정교한, 황금빛의, 사랑스러운, 이런 여성한 단어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리를 해보면 A는 요것을 힌트로 삼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띡하고 셰익스피어처럼 너무 당당하게 맨 처음에 나올 수가 없다. A는 처음이 아니다 해서 A를 제껴줬죠. 그러면 A는 언제 나와야 되냐? 적어도 제대로 소개가 된 이후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BA다 라고 해서 A가 B로 앞선 거를 또 지워줬어요. 자, 그럼 이 this가 가리키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예시였고, this 뒤에는 또 다른 예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this가 가리키는 것은 뒤에 나오는 키 예시와는 다른 반대의 것을 가리키는 예시 bridge여야 돼요. 그러면 C가 가리키는 것은 A가 되겠죠. 그러면 C 앞에는 A가 와야 합니다. 나머지를 보면 AC 제껴야겠죠. 다시요. AC를 제끼는 것이 아니라 C 앞에 A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그러면 C가 먼저 온 3번, 5번은 무조건 답이 안 되겠죠? 2번이 답이 돼야겠네요. 반대로 해야겠네요. 자, 다시 정리하면 사람이 나올 때는 이 사람을 제대로 소개를 시켜줘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this가 가리키는 것에 주목을 하자. that이 가리키는 것에 주목을 하자. this와 that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면 이 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this와 that이 가리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뒤의 내용을 유의 깊게 읽어보고 this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정리를 해서 답을 고르자 정도로 정리를 하고 36번은 넘어가겠습니다. 3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37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부터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보통 모의고사에서는 37번이 3점을 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가 까다롭고 내용 자체도 까다로운데 이제 그거를 더 순서를 섞어 놨다 보니까 내용 자체를 원래 제대로 배열이 돼 있어도 이해하기 힘든 것을 섞어 놓으니까 더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소재 자체도 어려운 것이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37번은 사실은 그러지는 않아서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Our perception이라고 했을 때 perception은 자주 나오는 단어죠. 인식, 지각이라는 뜻이고 동사 원형인 perceive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각은 항상 수반합니다. 얼마간의 상상력을 수반합니다. 지각은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걸 얘기를 하죠. 그게 상상력을 수반을 한대요. 이것은요, 가까워요. 좀 더 무엇에 가깝냐면 사진보다는 그림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무엇에 따르면요, 어떤 효과, 확증 효과에 따르면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현실을 믿어요. 근데 이 현실은 진짜 객관적인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구축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구축한 현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받아들인 현실을 맹목적으로 믿게 돼요. 확증 효과에 따르면. A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대다수가 꽤 무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꽤 무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굉장히 무지하다라는 거, 이것은 그렇게 혼란스럽거나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야. 가장 특별한, 가장 특이한,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이하야. 우리가 완전히 무시한다라는 것이다. disregard는 무시하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무시하냐면 우리가 이렇게나 무지하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특별한 사실이래요. 놀라운 사실이래요. 디스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가장 잘 목격이 됩니다. 어디에서? 비주얼, 시각적인 착각에서 잘 드러난대요. 이 시각적인 착각,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충만해요. 아주 가득 찼어요. 무엇이? 자신감이 가득 찼어요. 가득 찬 자신감과 함께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뭐 하듯이 의심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의심? 우리가 묘사하고 있어요. 리얼리티를 충실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것에 어떠한 의심도 없다는 듯이 완전 충만하고 가득 찬 자신감을 가지고 인지하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이 사람은 illusion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착각이라고, 특히 시각적인 착각이라고, 거기서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대요. 한 가지 흥미로운 방법이 있어요. 이것, 앞에 설명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방법이 있는데, 원래 이제 이렇게 대시가 나오게 되면 괄호 쳐가지고 날려줘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 해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읽어주겠습니다. 이 방법은요, 간단한 게임이에요. 간단한 게임이고요. 그리고 이 게임은 어디에서, 어떤 순간에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플레이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자, 그것은 다음과 같아요. C로 넘어갑니다. 뭐 할 때마다, 네가 또 다른 사람과 있을 때마다 물어봐. 또는 그녀에게 눈을 감으라고. 그리고 1번, 눈을 감으라고. 1번이 여기가 아니네요. 1번 ask 해보세요. 눈을 감아보라고. 그리고 물어보는 걸 시작해보세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래요. 근데 이 주위에 있을 때 완전 구체적이고 특정한 세부 사항이 아니라 가장 눈에 띄는 요소에 대해서 지금 그 장면에서 그 현장에서 세세한 사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완전 주의를 기울였을 때만 알 수 있는 그런 세부 사항이 아니라 그냥 눈에 확 띄는 그런 가장 눈에 띄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래요. 예를 들면 What is the color of the wall? 이 벽의 색깔이 뭐였어? 그 방에 테이블 탁자가 있었어? 그 남자가 beard, 턱수염을 혹시 가지고 있었어? 수염을 기르고 있었니? 이런 것들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래요. 자, 그러면 우리 A, B, C에 대해서 주어진 문장까지 포함해서 모두 해석을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힌트는 이 B에 가장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this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살펴봐야겠어요. this 뒤에 나오는 것은요, illusion이에요. 착각이에요. 근데 이 착각을 내가 착각했네. 내가 잘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충만하고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단 한 개의 의심도 하지 않아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요. 다시 말해서 blindly trust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맹목적으로 믿는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확증 효과라고 하고요. 자, this가 주어진 글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this가 주어진 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this가 주어진 글을 가리킬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냈는데 this가 여기 우리가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무지한데 무지하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 그거 자체를 착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B가 A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C를 여기다가 놓을 순 없겠죠. 당연히 A, B, C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그러면 C가 여기에 있게 될 건데 그러면 B의 마지막을 봅시다. B의 마지막이 다음과 같다. 다음이다. 라고 해버리는데 이렇게 글을 마무리 지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B가 A를 가리킬 수는 없겠습니다. B가 A를 가리킬 수는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어법을 해보면 B가 A를 가리키는 상황, CAB는 지울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 방금 얘기한 다음과 같다 라고 하고 글을 마무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B를 마지막으로 하는 1번도 지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볼게요. 하나 더 우리 했었죠. this가 앞에 거를 가리킬 거라고. 근데 선생님, 우리 B가 얘를 안 가리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B가 이 아래를 가리킬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겠지만 이 아래를 가리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C, B, A밖에 없겠죠. 지금 남은 게 A니까. C, B, A라고 했을 때 말이에요. 이 사람이 수염을 기르고 있어? 거기 탁자가 있어? 그 방에? 그 벽에 색깔이 무엇이야? 이것은 가장 잘 드러낸다. 비주얼 일루전즈에서 시각적인 착각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위와 같은 질문들이. 근데 이 질문들에 우리가 full confidence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나오지가 않죠. 이 following 뒤에 방법이 서술이 돼야 되거든요. following 뒤에 방법이 서술돼야 돼요. 그리고 잘 보면 여기에 질문을 해봐. 그 결과 너는 이런 거를 알게 될 것이야. A가 이런 질문을 해봐. 물어봐. 그것에 대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A가 C 뒤에 붙어야 합니다. A가 C 뒤에 붙어야 해요. 그래서 C가 A 앞으로 가버린 5번도 지울 거예요. A가 C 뒤에 붙어야 돼요. 우리 B가
C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B가 A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에서 출발해서 결국에는 B가 위에 주어진 문장을 가리키고 A가 C라고 하는 아이의 결과고 그리고 B가 following으로 끝날 수 없고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답이 뭐가 되죠? 다시 정리하면 B가 앞에 거를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A가 C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답은 2번도 아니고 3번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 지문은 상대적으로 다른 모의고사에 비해서 조금 쉬운 편이었는데요. 아닌데요. 저는 요거 3점짜리고 여전히 어려웠는데요. 라고 한다면 우리 요것만 꼭 기억하세요. 디스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조금 정신이 없으니까 지워보고 힌트가 될 수 있는 것만 강조 표시를 한다면 우리 디스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항상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우리 36번에서도 디스라고 하는 아이가 나오죠. 디스는 바로 앞에 거를 가리켜 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디스는 주어진 문장 바로 뒤에 나와야 돼요. 이 주어진 문장과 B 사이에 A나 C가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디스는 바로 앞에 것을 가리켜야 돼요. 그게 디스의 특징이라서 디스를 가지고 순서를 유용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힌트가 됐던 거는 the following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죠. 자, 이제 한 가지 방법, 아까 내가 얘기한 한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아. 그럼 방법이 이어져야죠. 그러니까 이 C가 B 뒤에 A도 올 수 있지 않나요? 근데 C랑 A를 한번 봐보세요. C에서는 물어봐. 자, 이런 상황이야. 그 사람한테 물어봐. 이제 한번 퀘스천들을 시작해봐. 그리고 A는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기묘한 이거 앞에서 나온 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A보다는 C가 훨씬 더 이렇게 B 뒤에 이어지기가 자연스럽죠. A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게 될 것이야 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질문들로 끝났거든요. 이렇게 해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를 연결이 되어져야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물어보기만 했지 방법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이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방법, 여기서 말하는 one way라고 하는 one way of discovering this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더러워졌지만 꼭 알아둬야 되는 힌트는 이 this와 the following과 방법들 그리고 그 결과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blindly trust라고 하는 부분을 visual illusion이라고 하는 아이 그리고 전혀 어떠한 의심조차 없이 faithfully 하게 리얼리티를 portraying 하는 거를 의심하지 않고서 믿는 거 이런 아이들에서 full confidence 이러한 아이들에서 재진수되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혹시 파악할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7번의 정답은 3번 문제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10월에 36번, 37번 순서 배열 문제는 다른 모의고사보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쉬운 난이도가 쉬운 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순서 배열 문제만 틀린다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방금 37번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이런 힌트에 주의를 기울여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순서 배열 문제들만 모아놓은 유형집 EBS 교재도 좋고 다른 문제집도 좋고 이 순서 배열 문제만 유독 틀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한번 패턴을 파악해 보세요.
이런 아이들, 이런 패턴들이 많이 힌트들을 사용해야만 하는 지문들이 주로 문제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배열 문제들을 만 모아놓고 힌트에 집중해서 지문을 보면 아, 지금 이래서 이 지문이 이렇게 순서배열 문제로 나왔고 이 아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겠구나가 눈에 아마 보일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순서배열 문제는 다른 문제들보다도 오히려 더 쉽게 시간을 단축해서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힌트에 한번 집중을 해봐라. 그리고 그 힌트에 잘 쓸 수 있는 요소는 this, that 또는 이런 the following 뭐 뒤에 무엇이 이어질지를 예측하게 해주는 요소들, 특히 this를 잊지 맙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